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한국학 6항 이제 함께 볼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이번 주에 저희 4월 30일이요. 네, 4월 30일이 원래 지금 한국에서는 석가탄신일이라고 그 부처님 오신 날이에요. 그 불교의 창시자인 부처를 기념하는 의식이 있죠. 불교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여기가 휴일인데 제가 아시겠지만은 4월 그 12일하고 18일 그러니까 둘째 주에 같이 수업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수업을 요 한국학 요 온라인 강의 같이 들으시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조금 제가 자의적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꾸게 해서 조금 송구합니다. 죄송하고요. 오늘 한국학 6강 시간을 조금 한번 꾸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국학 5번째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은 그 과제하고 함께 하셨던 거 있죠? 그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기초적인 거를 같이 나눴습니다. 그 한국의 원래 이제 전통적인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한옥이라든지 그리고 한복이라고 하죠. 그 전통적인 그 입는 옷 그런 옷에 대해서도 많이 나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먹는 음식 여러분 각자 국가마다 음식이 다르잖아요. 중국에서 맛있게 먹는 주식이 있고 베트남에서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일본에서 먹는 음식이 더 다르죠. 네, 그래서 저희가 기초적으로 할 수 있는 쉽게 이해하는 한국 문화 이해를 지난주 한국학 5강 때는 함께 나눴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한국학 6강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겠는가? 그 한류에 대한 이제 콘텐츠 분석을 조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콘텐츠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지금 오프라인 곧 이제 페이스 투 페이스로 뵙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한계를 조금은 넘어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조금 비주얼이라든지 이미지를 좀 첨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조금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PPT 파일의 한글을 조금은 조금 이렇게 길게 쓰지 않고 짧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한 부분이 있겠지만 잘 들어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6강에서는 2000년대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나눠볼 거예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다음 주까지 아마 3번 시간에 걸쳐서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한 이제 본격적 공부를 할 텐데 한류를 공부를 하려면은 어디 이후부터를 봐야 되는가라고 봤을 때 바로 2000년대 이후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00년대 이후부터 한국에는 드라마나 영화, 음악 이런 부분들이 혁신적인 변화가 다가와요. 그래서 그 혁신적인 변화를 맞춰 나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노력하게 되고 애쓰게 되는데 자, 어떻게 한국 문화는 2000년대 이후에 한류라는 것으로 불리워지게 됐고 이제 한류라는 그 키워드가 세계적 키워드로 함께 연동된다, 연대한다라고 하죠. 연대하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0년대 이후 한국 문화와 한류에서는 일본 문화가 개방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역사적인 좀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좋은데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되게 친선의 관계도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역사적인 고리 때문에 좀 충돌의 관계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비단 뭐 한국과 일본 두 국가만의 관계가 아니라 또 중국과 일본, 한국과 중국, 중국과 뭐 일본 이런 식의 그 고리에서도 크고 작은 그 친선 관계와 대비해서 대립 관계도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이전에는 한국 문화가 일본 대중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많이 꺼리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문화 교류가 많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과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문화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기가 좀 껄끄러웠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분단 국가, 그러니까 여러분 다 공부하셨겠지만 한국은 현재 남한과 북한이 이제 분단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그 분단 상태가 있다 보니까 중국과의 관계도 조금은
우호적인 관계도 있지만 적대적인 관계도 있었어요. 그래서 문화 교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2000년대 이전까지는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한국 문화가 조금은 충돌이고 적대적인 관계였던 국가 간의 문화 교류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 되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그 적극적인 문화 개방의 한 키워드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 대중문화가 2000년대 이후에 개방이 되면서 평화와 화해라는 가치로 이렇게 국가 간의 우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그 시기를 맞이하죠. 이때는 한국은 대통령제가 이제 5년 단임제라서요. 5년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2000년대 이후에 그 정부가 대통령을 이제 호칭을 명명해서 정부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한일의 평화와 화해라는 가치를 앞세워서 일본과의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21세기에 대한 문화적 교류에 대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에서 조금은 지혜롭게 선택했다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왜냐하면 21세기 곧 2000년대 이후는 문화 시대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학과의 이름이 뭐죠? 글로벌 한국학과입니다. 꼭 한국을 내세우거나 한국이 뭐다 앞서간다, 우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한국과 글로벌, 곧 세계는 하나로 흡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 보이는 학과의 명칭이 바로 글로벌 한국학과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이라는 세계의 기준 안으로 한 국가가 무리 없이 흡수되고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으려면은 문화적 개방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2000년대 이후로 한국의 김대중 정부는 문화의 시대라는 키워드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양국 간의 다자국 간의, 그러니까 한국과 일본 간에를 출발을 해서 한국과 중국 간, 한국과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베트남과도 이렇게 교류가 시작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그러한 국가 간 문화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활발하게 전개하게 되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문화 개방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한국이 대표적으로 일본 문화들을 많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0년대 이전에는 한국이 일본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수용적이었을까요? 배타적이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배타적이라는 것은 적대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니면 적대적이라는 게 아니라 가로막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라고 봤을 때 2000년대 이전의 한국 문화는 고립적인 문화의 성향이 강했어요. 네, 물론 여러 국가의 이동이나 통신 이런 부분을 전혀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동과 통신 같은 부분, 정보를 제한하는 것은 북한의 케이스죠. 노스코리아의 케이스고, 거기는 이제 1인 지도체제의 현실이다 보니까, 공산당이라고 일컬어지는 1인 지도체제 현실이다 보니까, 양국 간의 어떤 공간 이동이라든지 통신 사용이라든지 언론 자유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사우스코리아, 남한은, 대한민국은 전혀 그렇진 않았지만은, 문화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되게 인색하고 미온적이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000년대 이전의 한국 문화는 그 수용적이라기보다 개방적이라기보다는 배타적이고 적대적인 분위기가 주류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김대중 정부와 한일 평화와 화해라는 가치, 그러니까 평화라는 가치가 이렇게 물밀듯 들어오면서 21세기가 문화의 키워드라는 것과 그것이 융합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수용적이고 개방적으로 변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의 2000년대 이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들을 수 있어야 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인 한류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어떤 정책과 어떤 개방성을 띄었는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2000년대에는 한국이 여러 다자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 여러분,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은 가장 쉽게 얘기해서 영화, 드라마,
노래, 음악, 패션, 그 여러 가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즐기는 엔터테인먼트한 요소와 동시에 라이프 스타일을 받아들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인색했던 것이죠. 특히 일본과 한국과의 교류적 관계의 인색함은 조금 다른 나라와의 그런 우호적이지 못한 관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장벽이.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일본의 문화들이 적극적으로 흡수되고 받아들이게 되어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2000년대 이전에는 일본 애니메이션을 수입하는 게 금지가 됐었습니다. 일본 영화도 마찬가지였고 일본 만화, 일본 영화, 그리고 일본 드라마 같은 부분들, 그리고 일본의 예능,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배타적이었다라면 2000년대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리고 문화의 교류라는 것은 인터텍스추얼, 곧 상호적입니다. 한 곳에서, 한 국가에서 상대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흐름을 열어놓으면, 오픈하면은 상대방 국가에서도 오픈한 국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게 이제 한자 성어로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역시도 한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 드라마예요. 한국 드라마를 일본도 2000년대 이전에는 볼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그것은 비단 일본만의 그 현상이 아니고 중국도 그랬고 인도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한국의 문화나 드라마를 보게 되는 것은 아주 극히 소수의 일에만 있었던 일이라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인원들만이 그거를 봤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00년대 이후에 한국이 문화 개방 정책을 사용하면서 한국의 문화, 곧 한국 영화 드라마들도 이제 일본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이 어떤 사진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5년 단임제로 대통령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0년대 초반과 1999년도의 정부는 김대중 정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의 이름을 대표 명사로 삼아서 정부의 이름을 붙였던 전통이 있는 관례로 김대중 정부라고 해요. 김대중 정부가 지금 보시면 이 자료 사진이 김대중 대통령, 한국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이고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이자라고 선포하듯이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대 이전에는 이렇게 상대방 국가의 문화를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한 적이 없었거든요. 적어도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는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김대중 정부의 대표인 김대중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워딩을 한번 살펴볼게요. 분석을 해볼까요? 자, 김대중 대통령이 이때 당시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이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면은 한 나라의 중요한 유명인사의 말에는 여러 해석의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는 하는데 좋은 일본 문화를 받아들이자라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말 속에 담겨있는 뉘앙스는 일본 문화가 좋다라는 그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걸 강조한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일본이라는 국가와의 대립관계를 중단하거나 최소화하고 충돌하지 말고 서로 교류하자. 그러한 측면으로 김대중 대통령이라는 한국의 2000년대 초반의 대통령이 발표했다라는 것은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춘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의미와 가치의 선포는 비단
일본이라는 국가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한국이 2000년대 이후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다 중국이든 한국이든 일본이든 베트남이든 미국이든 껄끄러울 수 있는 충돌의 요소들은 하나둘씩 갖고 있는데, 그렇게 하나둘씩 갖고 있는 충돌의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전체의 크기와 맥락으로 보면 서로 간에 국가 간에 교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국 사람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대통령이. 그래서 좋은 일본 문화 받아들이자라는 말이 뭐가 중요하느냐 하면은 그것을 한 나라의 대통령이 타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자라고 장려했다라는 점에서 중요한 선언적 가치를 지닌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 도표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00년대 이후의 한국 문화와 한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한류라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탄생을 한 걸까? 이게 이제 영어로 따르게 얘기한다면 코리아 인플루언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류의 출발이라는 것은 한국에서 야, 이렇게 한류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수출해야지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게 사실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이 무역을 하거나 시장 경제의 원리에 의해서 거래를 하게 될 때 어떤 목표물을 세워서 그 목표의 가치에 중점을 두어서 그거를 선전하거나 선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한류라는 키워드는 그런 어떤 목적성으로 이렇게 나타난 키워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반대의 양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류는 한국 문화에서 원래 이렇게 해서 수출해야지, 해외에 수출하고 글로벌하게 알려야지라는 의도가 전제된 게 아니라, 한류는 그저 한국인들이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 문화적인 매체, 곧 문화를 공유하고 향유할 수 있는 매체가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다중 오락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다중 매체인 여러 오락거리들에 대한 관심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폭발적으로 증폭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그거를 상당히 즐거워하고 즐겁게 소비하고 생산했던 거예요. 무엇을요? 문화를.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문화를 사랑하고 문화에 대한 것을 즐기고 그거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생산을 했던 것입니다. 2000년대 이전에 계속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국의 대통령 김대중 정부가 이 타 국가의 문화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자라고 해서 문화 개방 정책을 사용하라니까 한국에서 일본의 드라마, 일본의 영화도 적극적으로 보게 되고 중국의 영화도 적극적으로 보게 되고 홍콩의 영화도 적극적으로 보게 되고 그리고 베트남의 영화, 유럽의 영화도 적극적으로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방적인 건 없잖아요. 우리가 타 국가의 문화에 대한 것들에 대한 깊은 열망과 관심을 표현했다면 타 국가에서도 한국의 문화에 대한, 한국의 매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호 인텍스추얼이라고, 그러니까 인터텍스추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호 교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호 교류, 문화 개방 정책으로 인한 상호 교류로 인해서 한국의 원래부터 좋아했던 한국인들의 즐거웠고 열정적으로 생산해왔던 드라마나 영화들이 이제는 일본, 중국, 베트남, 유럽, 미국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드라마를 아니면 영화를 음악을 열심히 만들어서 이렇게 다른 데다가 수출해야지 하는 목적이 한류의 우선이 아니라 문화를 개방하면서 동시에 그 이전부터, 곧 2000년대 이전부터, 문화를 개방하기 이전부터 한국인들은 한국인 자체에서 높은 즐거움과 재미를 추구하는 문화를 재생산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세기 한국인들은 늘 드라마를 끼고 봤습니다.
자, 교수인 저도요, 드라마를 시청하는 시간이 일주일, 원 위크에 20시간이 넘었어요.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금토 드라마, 주말 드라마, 그리고 단막극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드라마 있어요. 일일 드라마 있습니다. 드라마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일국에서는 드라마 왕국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마 엠파이어라고 한국의 문화를 평가를 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드라마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그만큼 드라마를 생산하는 양이 많아졌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한국인들은 극장에 가서 영화 보는 것에 아주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싶다면은 비디오나 DVD나 인터넷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문화 소비의 열정은 직접 극장에 가서 보는 거에 많은 열정을 기울였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를 살펴보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이제 한국 문화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드라마에 대한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한국인들의 2000년대 이후에 대표적인 드라마들이 뭐가 있었는가? 한류를 대표할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자, 중국인 유학생분들은 이 한자가 익숙하실 텐데 베트남 유학생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드라마의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이고요. 제목은 전원일기입니다. 전원일기라는 게, 일기는 이제 매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기록행위를 말하는 거고요. 전원이라는 거는 농촌을 얘기합니다. 농촌, 농사 짓는 곳. 자, 한국을 대표하는 드라마인데요. 전원일기. 네, 이거는 2000년대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한국은 급격한 도시화를 겪었지만 여전히 농촌에 대한 향수가 강해요. 그래서 농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매주마다 담아냈던 아주 장수 드라마입니다. 20년 넘게 했었어요. 네, 간단한 전원일기에 대한 드라마 소개입니다. 전원일기는 1980년부터 2002년, 22년 동안 방영이 됐어요. 엄청나죠? 그래서 이게 국민 드라마라고, 거의 한국 사람들이라면은 이 드라마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예요. 전원일기. 그래서 양촌이라는 시골에 있는 김 회장님 댁과 일용이네. 김 회장이라는 게 이게 회사 회장이 아니라 그 마을 동장, 마을 어떤 부족장, 이런 얘기입니다. 일용이를 중심으로 그려내는 따뜻한 이야기를 다룬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전원일기란 드라마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드라마가 SBS라는 이제 지상파 방송국에서 했었던 건데 2002년도에 나왔던 야인시대라는 뜻입니다. 시대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역사적인 기계를 말하는 거고, 야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이너서클 못하는 사람. 곧 이 얘기는 김두한이라는 그 1900년대 초에 한국의 유명한 어떤 주먹. 여러분, 유명한 주먹이라는 게 이제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렇죠. 이제 싸움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아주 그 남녀노소, 뭐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가 어린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좋아했던 드라마가 바로 야인시대였다라고 평가가 돼요. 이것도 한국의 유명한 대표적 드라마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는 일본의 한류의 열풍을 일으켰던 욘사마라고 불리는 배용준이라는 배우가 열연했던 드라마, 겨울연가라는 드라마예요. 자, 겨울연가라는 것은 첫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게 되는 가슴 아픈 첫사랑, 설레이는 첫사랑. 그 첫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국가와 인종을 뛰어넘어서 모두가 가지고 품을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열망이잖아요. 그래서 겨울연가가 그러한 첫사랑을 다루고 있어서 아주 강한 그 한류 열풍을 일으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게 일본에서 대히트를,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한류 열풍이 시작되고요. 이 겨울연가라는 드라마가 일본에서 알려지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아시아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면서 현재 유럽과 미국에도 한국의 드라마가 보편적으로 재밌고 열정적인 드라마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모래시계라는 이제 그 드라마인데요.
그 한국의 근현대사를 아주 극적으로 그려내서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이 드라마가 저녁 10시에 했었는데 저녁 10시에 이 드라마를 보려고 사람들이 일찍 집에 들어가서 TV 앞에 앉았다라는 소문이 들을 정도였습니다. 상당히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극적인 요소,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미한 드라마였다. 이렇듯 한국의 드라마는 계속되는 드라마나 문화에 대한 한국인들의 열망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은 요 한류 드라마까지 봤고 두 번째 시간은 영화를 볼게요.